지글지글 이끌이끌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간다. 이것은 한국인의 소울푸드 삼겹살. 이 삼겹살에 환상의 짝꿍이 있으니 그건 바로 쌈채소. 쌈채소 겹겹이 싸 그 위에 잘 구워진 삼겹살 한 점 올려주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맛이 완성. 언니야 먹어. 먹고 또 먹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쌈채소. 이 쌈이 고기랑 같이 싸 먹으면 더 고소하고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역전의 부자농부를 만들어준 작물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쌈채소란 말인가? 한 품목만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다 무듬쌈 채소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보통 한 10가지 이상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한 100박스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0kg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하루에 쌈채소 200kg을 판매한다는 부자농부. 그렇다면 이렇게 쌈채소를 팔아 얻는 수익은 얼마나 되는 걸까? 뭐 한 3억 5천 정도? 연매출 3억 5천만 원. 이제는 농산물도 마케팅 시대. SNS로 쌈채소 정보를 공유하고 식당가의 테이블을 책임지는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평택에서 무듬쌈 채소를 제보하고 있는 손보달입니다. 성공한 귀농 8년차 농부 손보달 씨 사연을 함께 만나보자. 오늘 부자농부를 찾아 떠난 곳은 경기도 평택시. 넓은 논밭 옆에 세워진 하우스 안에선 아침 작업을 앞두고 전 직원 회의 중이다. 쌈배추 따고. 쌈배추 작아도 많이 따 오늘. 그래 우리 오늘 힘들어도 열심히 하자. 박수. 파이팅. 작업 뭐 하라고 얘기도 해주고 작업 지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철 따라 주문 따라 매일 수확하는 채소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이곳. 부부도 직원들과 함께 쌈채소 수확에 나섰다. 얼핏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다른 게 이 쌈채소다. 이건 적근대인데 저희가 연중 한 3번을 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한 9월 달까지만 따고 이제 다른 곳에 하우스에 심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또 딸 거예요. 그 여기는 다시 이제 이제 새 걸로 다시 심을 거예요. 밭을 잘 활용한 덕에 1년 내내 쌈채소를 수확한다는 부부. 이번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쌈채소를 살펴보는데. 아버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비트예요. 이게 접근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잎도 먹고 또 나중에 이제 뿌리가 커지면 뿌리도 먹고 그런 거 비트가. 심어둔 것이 종류도 제각각이다. 이거는 생채라 해가지고 상추보다 더 맛있어요. 이 안에 심어진 쌈채소만 무려 20여 종.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심으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 5가지만 했었어요. 청상추, 적상추, 청겨자, 적겨자, 쌈배추 이렇게 5가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자꾸 요구가 늘어나잖아요. 뭐 레드 치킨은 없어요. 케일 좋아하는 사람은 케일은 없어요. 쌈배추, 샐러리, 치커리, 근대, 비트, 겨자 등등등등. 아이고 많다 많아. 이렇게 다양한 쌈채소로 얻는 수익은 대체 얼마나 될까? 뭐 한 3억 5천 정도? 쌈채소로 연매출 3억 5천만 원. 이렇게 많은 쌈채소 관리하기도 바쁜 와중에 거기에 일 하나 더 보탰으니 그건 바로 고구마 재배. 한눈에 보기에도 실한 고구마. 이게 또 보통 고구마가 아니라고. 그냥 일반 고구마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색 고구마인데 색이 제일 진하면서도 이제 단맛이 있는 자색 고구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귀농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고구마를 구입해 갖고 심어왔으니까 한 10년 정도 우리가 재배를 한 것 같아요. 쌈채소 말고도 다른 작물을 그렇게 오래 키웠다고요? 쌈채소 분홍 비법 첫 번째.
단기 작물과 중장기 작물을 함께 재배하라. 호미 한 자루 들고 외부 밭으로 나가는 손보달 씨. 지금 한창 수확 중인 고구마 밭을 찾았다. 안에선 쌈, 채소, 밖에선 고구마. 이곳저곳 다니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손을 갖다 대는 데마다 줄줄이 나오는 고구마. 이 고구마 밭은 규모가 얼마나 될까? 여기가 한 1,300평 정도 그 정도 돼요. 굳이 이렇게 고구마를 함께 키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데. 주구 장목이 이제 쌈채소라면 저희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이제 계절별로 나오는 작물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노하우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주 작물을 하나를 딱 선택해서 심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간에 수확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심어서 회전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한 가지 작물에만 전념하는 건 위험 부담이 있다는 손보달 씨. 구들빼기. 요즘 고구마와 함께 주로 수확하는 노지 작물은 바로 이 고들빼기다. 손보달 씨가 하우스 밖에 나가서 일을 보는 사이 아내가 직원들과 함께 수확한 쌈 채소가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오전에 수확한 쌈 채소는 당일 출하가 원칙. 손보달 씨는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 주문 확인 중인데, 아직 송장 다 못 뽑았어요? 배달 갔다 와서 점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가 전표 나온 거 미리 좀 줘봐요. 저 샤브링하고 광견에도 있고. 샤브리하고 강... 배송 나갈 곳을 미리 확인하려는 아내. 주문 내역 들고 어디를 가나 했더니 갑자기 장갑을 착용한다? 뭘 하려는 걸까? 장갑을 두 장씩 껴요.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사꾼이라도 나가면 손이 지저분하면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보호하는 편이에요. 쌈 채소 택배 포장은 온전히 아내의 목. 배송 나갈 곳이 꽤 많아서 힘들만도 하련만 이렇게 아내 현주 씨가 혼자서 택배 포장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시키시는 분들이 못 빼주세요, 뭐 더 주세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택배를 잘못하면 실수하면 저희 신랑이 전화 받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택배만큼은 제가 이제 혼자 해야지만 옆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면 실수할 수 있거든. 이제는 각자 역할을 맡아 손발 차곡차곡 맞는 귀농 8년차 부부. 이들 부부가 쌈 채소를 키우게 된 사유는 무엇일까? 처음에 군대에서 제대하고서는 뭐 L전자 한 몇 년 다니다가 그만두고서 이제 음식점을 한 15년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음식점이 잘 됐으면 계속 음식점을 했겠죠? 예, 근데 그때 좀 평택에서 유명한 회사가 좀 경기가 안 좋으면서 저희가 그 회사 가까운 데 있었거든요.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대기업의 부도로 식당 운영에 타격을 입자 부부는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귀농을 선택했다. 가게에서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이제 귀농 관련 내용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농업진흥청에서 귀농 관련 교육을 한 2년 정도 받고 그리고 귀농을 했어요. 손보달 씨 부부가 처음 선택한 작물은 자색 고구마 모종. 하지만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었다. 고구마 모종은 보통 봄에 하는 거니까 봄에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그 8월 달에 제가 귀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에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어설프게 오이 농사를 배웠는데 오이를 심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게 잘 될 리가 없죠. 수확을 눈앞에 두고 태풍 곤파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부부. 농사를 짓던 하우스 대부분이 폐허가 됐다. 뭐 처참했죠 뭐. 한 6개월 동안에 진짜 한 1억 5천, 2억은 그냥 현금 까먹은 것 같아요. 야채라는 게 심는다고 해서 바로 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진짜 1년은 엄청 힘들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 예. 애들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진짜 많이 힘드셨구나. 예.
딴 얘기예요. 네. 포장 다 됐어? 네, 거의 다 했어요.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일. 부부는 살던 집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다시 농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쌈채소 농사였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부부는 2년 만에 재기에 성공했다. 갑시다. 포장한 쌈채소 들고 하우스를 나서는 손보달 씨. 일하다 말고 차 타고 어딜 가시는 건지? 물건 들고 배달이라도 가시나? 다른 데는 배달 안 해요. 내가 배달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와서 가지러 와요. 근데 지금 배달하러 가시는 아, 이거 이제 우리 가게만. 우리 가게만? 이건 또 무슨 소리? 쌈채소 분홍 비법 두 번째, 농장과 식당 운영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농장에서 차로 2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 여기가 바로 그 우리 가게?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저희 음식점이에요. 여기 마개 좀 주세요. 이곳 식당으로 납품되는 농장의 쌈채소만 해도 하루 80상자, 약 150kg에 가깝다. 6차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뭐 가공 쪽을 많이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농하기 전에 제가 음식점을 한 15년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쌈채소를 직접 기르고 이 쌈채소를 가지고 이제 쌈밥집을 운영을 하면서 그래서 프랜차이즈 나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1호점에 이어 최근 2호점까지 열고 사업을 확장 중인 손보달 씨. 쌈채소 매출에 식당 매출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 손보달 씨의 쌈채소는 일반 시장 출하 없이 대부분 전국의 식당으로 유통되는 것이 특징이다. 쌈 같은 거 드시다가 모자르는 거 있으니까 빼실 때가 있거든요. 부엌이라고 돼 있죠. 저기서 좀 더 드시면 돼요. 가게 주인이 직접 기른 쌈채소를 손님이 원하는 만큼 무한 리필해서 먹을 수 있는 쌈밥집. 그날 수확한 싱싱한 쌈채소에 손님들 반응이 좋은 것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종류별로 다양한 쌈채소를 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 맛볼 수 있다는 것도 이 가게를 찾게 되는 중요한 매력 포인트 중 하나다. 무엇보다 믿고 먹을 수 있어 가게를 찾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향도 다양하고 맛도 종류가 정말 많고 그리고 항상 올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싱싱하고 골고루 먹을 수 있고 무한 리필이 있어갖고 좋아요. 이게 쌈이 고기랑 같이 싸 먹으면 더 고소하고 좋아요. 그렇다면 이 쌈채소 음식점의 매출은 얼마나 될까? 지금으로서는 뭐 그래도 오픈한 지 우리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뭐 만족하는 편이에요. 하루 평균 매출이 여기는 얼마나 되나요? 뭐 100만 원 조금 넘는 그 수준을 해서 지금 매출이 되고 있어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약 3천만 원. 식당 배달까지 다 마치고 난 오후 시간. 배고프지? 배고프다. 네. 얼른. 부부는 이제야 점심을 챙긴다. 오늘은 저기 뭐야 자색 고구마 넣고 네, 밥했어. 이야 맛있겠네. 농장에서 나는 채소로만 한 상을 차려도 진수성찬.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는 동안 손보달 씨는 촬영 삼매경. 이렇게 정성스레 사진을 찍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다. 밥에다가 이렇게 하고 자색고구마 올려놓고 밥하는 거를 갖다가 또 이렇게 한번 찍어서 또 SNS에 올리면 이런 식으로 자색고구마를 활용해서 먹을 수가 있다. 그걸 또 이제 알려주는 거죠. 쌈채소 분홍 비법 세 번째. SNS 홍보를 적극 활용하라. 푸짐하게 차리는 자연 밥상. 내가 키운 작물로 차린 밥상이니 맛은 더더욱 꿀맛이다. 밥이 달짝지근하지? 고구마 넣어서.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의 식사에 늘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으니 그건 바로 쌈채소. 삼시세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이라는데 보는 사람까지 먹고 싶게 만드는 마력의 쌈채소 밥상이다.
쌈 농장을 해도 진짜 쌈이 맛있어요. 맛있고 일반 마트에서 파는 거는 사실 억제를 많이 시켜가지고 되게 빳빳하고 그런데 우리 거는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갖고 그냥 뭐 특별히 반찬이 없다면 그냥 된장이나 고추장 하나에 쌈 이렇게 싸 먹어도 한 끼는 뭐 요긴하게 잘 먹어요. 부부의 멈출 수 없는 쌈 채소 사랑. 정말 못 말린다 못 말려. 이렇게 맛있는 쌈 채소가 자라는 하우스가 모두 26동, 약 4,000평 규모다. 오전 수확이 다 끝났는데 또 남은 일이 있다는 손보달 씨. 여기는 이제 우리가 모종 키우는 데예요. 쌈채소. 지금은 이제 겨울 거 이제 모종들이거든요. 날씨 상관없이 재배가 가능한 하우스 농사다 보니 겨울 대비 작업도 미리미리 해둬야 한다. 2개, 3개 난 거를 갖다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없는데 이렇게 하나씩 또 이렇게 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한 번 시작하면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모종 이식 작업. 작은 잎 하나 다칠세라 조심스레 해야 하는 작업이라 모든 과정은 오로지 수작업으로만 하고 있다. 일도 바쁜데 이런 작업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사진을 찍는 건 왜죠? 저는 이게 진짜 사진을 늘 찍어서 영농일기를 쓰는 게 저는 하루 일과예요. 이런 사진들로 영농일기를 쓴다? 농사를 시작한 후 인터넷상에 매일 써내려간 영농일기. 이 기록들은 고객들과의 소통 창구가 되어줬다. 아무리 좋은 작물이 있어도 내가 진짜 농사를 잘 짓고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고 하더라도 영농일기를 쓰지 않으면 SNS에 올리지 않으면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없잖아요. 그럼 판매 자체가 제가 받고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꾸준하게 올리면서 소비자들이 거기에 이제 그 댓글도 달고 그분들하고 우리가 소통하면서 단골 고객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올해 첫 수확을 한 고구마를 고객들에게 보내는 날. 유난히 주문이 많아 전국 각지로 배송될 예정이라는데 포장을 기다리는 상자가 한가득이다. 때맞춰 택배 차량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개수 많아요? 평상시보다? 오늘은 뭐 다른 날보다 조금 좀 있는 편인데 예. 그래도 요즘에 뭐 쌈이 아직까지 딸려가지고 주문이 들어와서 다 해지를 못하니까. 새로운 작물이 나올 때면 SNS로 소식을 전해드린 고객들의 주문이 빗발친다는데 주문 확인해서 옮겨 실으니 금세 차 안에 택배 상자가 한가득 들어찬다. 식당으로 나가는 물량 외에 이런 개인 주문이 농장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매일 오죠. 하루도 안 걸리고 물량도 많고. 딴 데도 이제 우리가 뭐 거래처가 있는데 여기 그래도 우리 VIP 정도 돼요. 아, 예, 예. 아 예. 들어가세요. 주문 상자 한가득 채우고 떠난 택배 차량. 오늘 하루 매출은 과연 얼마나 될까? 300, 400, 한 400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럼 오늘은 이제 고구마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매일 이렇게 되면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 먼저 일을 다 마친 아내가 퇴근 준비를 한다. 자기가 수고해. 그래. 내일 봐. 퇴근. 퇴근하시는 거예요? 피디님 안녕. 남편을 남겨두고 홀로 집으로 향하는 아내. 집에서 만나가 아니 내일 보자는 인사는 무슨 뜻일까?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고 저녁 늦게까지 하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일 끝나면 컴퓨터 작업도 하고 해야 되니까 출퇴근을 되게 피곤해해요. 제가 이제 한 택배만 끝나면 퇴근하니까 그게 제일 미안하죠. 저녁을 못 챙겨줘서. 예. 집에 가지 않고 농장에 남은 손보달 씨가 향한 곳은 바로 하우스 안쪽에 마련된 사무실. 농장 일이 끝나도 다 끝난 게 아니라는데 벽에 붙어있는 업무 계획표가 빼곡하다. 지금까지 제가 그 농사에서 계획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월별로 해서 1월 달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뭐 2월 달은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그 농사는 사실 이렇게 때를 탁탁 맞춰야만 그 시기에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편하게 이제 하려고 저렇게 연중 계획표를 적어놓은 거예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게 바쁘다는 농장 일. 연간 월간 계획표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다. 아이고 오늘 참 긴 하루다. 이제 씻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이제 하루 마무리할 때 제가 이제 씻기 전에 또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있어요? 뭐? 네. 이제 이거는 진짜 나를 위한 운동이에요. 나를. 나를 위한 운동은 또 뭔가요? 갑자기 골프채를 하나 들고 나온 손보달 씨. 하지만 공도 없이 허공의 채를 힘껏 휘둘러 보는데 아니 달밤에 체조도 아니고 이건 대체 뭡니까? 이 하우스를 오래 하다 보면 하우스병이 있어요. 어질어질하고 그다음에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 전부터 내 나름대로의 운동을 갖다가 이제 저는 시작을 한 거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필려 나가는데 연습은 저기 이제 여기서 해요. 운동도 했겠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손보달 씨. 그의 잠자리는 사무실 안에 마련한 작은 간이 침대. 그는 하루 24시간 대부분의 생활을 농장에서 하고 있다. 제가 기농하고서 태풍 곰파스 한번 맞고서 그게 새벽에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도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래 농장에 이제 제가 먹고 자고 거의 하고 주말에만 집에 가고.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이지만 아직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바빴던 그의 하루가 이렇게 지나간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가장 먼저 출근한 아내 현주 씨. 농장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수확 작업에 들어가는데 쌈 채소와 함께 고구마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일이 많다고. 한참 작업 중에 반가운 손님이 농장에 찾아왔다. 현주야, 아는 친구 데리고 쌈 따러 왔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우연찮게 여기 쌈채소 농장에 처음 왔다가 알게 돼서 그로 쭉 오게 됐어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청을 받아 쌈채소 농장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곳. 자신이 먹고 싶은 쌈채소를 스스로 수확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번 온 손님들은 이곳의 쌈채소에 반해 재방문이 이어진다는데 그러다 보니 손님이 친구가 되기도 한단다. 오늘 온 손님도 그렇게 부부의 절친이 됐다. 친구가 왔으니 뭐라도 대접해야 하는 게 제대로 된 손님 맞이. 오늘의 메뉴는 뭘까? 아는 언니도 오고 그래서 점심 때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요. 그래도 쌈하면 고기 아니겠어요? 언니 삼겹살 먼저 먹고 쌈 따. 알겠어요. 새벽부터 일했더니 배고프다. 네. 얼른 와요. 네. 본격적으로 삼겹살을 굽기 시작하자 노릇노릇 잘 익어가는 삼겹살 냄새에 누구든 버틸 재간이 없다. 아 냄새 좋다. 네, 얼른 와요. 이야 맛있게 보인다. 대낮에 벌어진 삼겹살 파티. 막걸리까지 한 잔 나눠 마시면 금상첨화. 거기에 자기가 직접 딴 쌈 채소까지 곁들이면 음식이 입안에 저절로 들어가. 집으로 밥이 너무 맛이 없대. 밥이 두개 됐어. 싱싱한 쌈 채소 바로 밭에서 따와서 먹는 그 맛. 과연 어떤 맛일까? 샐러리 향이 굉장히 입에 확 퍼지는 게 입안이 깨끗해지는 거. 요즘 같으면 야채가 너무 비싸서 상추 달라고 하기도 민망해. 고깃집 가서. 근데 여기는 진짜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자주 먹잖아. 자주 먹는데도 고기도 맛있고 쌈도 맛있고 그냥. 쌈 채소를 곁들인 오늘의 점심과 손님 대접 성공. 1kg 가져갈 거지? 네. 무게를 재어보니 야, 기가 막히게 땄는데? 본인이 수확한 쌈 채소는 직접 포장해서 가져가도록 하는 손보달 씨의 체험 농장. 원하는 쌈 채소를 골고루 골라 가져갈 수 있으니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 갑시다.
와. 쌀쌀느냐고 고생했네. 즐거웠어요. 맛있게 먹을게. 네. 체험으로만 그래도 1,000만 원에서 1,500 정도? 이렇게 체험 농장 수익만 연간 1,500만 원에 이른다. 손님들이 가고 난 후 조금은 여유를 찾은 듯 했더니 또 다른 손님을 맞으러 나가는 아내 현주 씨. 하하, 그런데 왜 난데없이 관광버스? 차에서 내려 갑자기 몰려드는 사람들. 이분들은 또 누구신가요? 오늘 견학 옷이었어요. 전화기요? 예, 저희 체험이나 견학을 자꾸 오시거든요, 자주. 그러니까 처음 이제 기촌하시는 분들이나 기농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성공담 같은 거 들으시러. 예비 귀농인들이 자주 찾아온다는 손보달 씨의 쌈 채소 농장. 현장 견학을 온 이들을 대상으로 연간 20회 이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가 쌈채소지만 저희가 이제 계절별로 나오는 작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너무 특수적인 작물을 갖다가 특수 작물을 좋아하지 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물은 꼭 이거는 최고가 돼야 돼요. 그동안 일하며 느꼈던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전하는 손보달 씨. 젊은 사람은 몸에 해로워. 이거요? 농장에서 수확한 작물을 소개하며 예비 귀농인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게 이 자색 고구마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총 몇 평을 지금? 노지 한 4,000평 정도 되고 여기 26동. 26동이요? 그러니까 우리 박수.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가 오가는 시간이다. 처음에는 제가 뭐 인터넷이나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알아본 결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여기서는 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SN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직거래를 많이 하려고 저희도 공부를 지금 귀농귀촌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큰 도움 되는구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나온 손보달 씨의 시간들이 누군가에겐 농사를 시작하는 바탕이 되어줄 것이다. 쌈 채소를 키우며 시작한 손보달 씨의 인생 2막. 귀농 8년 만에 부자농부의 꿈을 이뤘지만 그에겐 아직도 남은 꿈이 있다. 예비 귀농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직접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귀농귀촌 이런 일들을 갖다가 와서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큰 꿈이라면 큰 꿈이고 뭐 작은 꿈입니다, 제가. 역전의 부자농부를 찾아 떠난 곳은 충청남도 예산군. 한창 수확을 앞둔 사과밭.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사과농부? 부자농부를 찾기도 전 이 드넓은 사과밭에 수상한 사람들이 한 무리 나타났다. 아, 이거 다 따고 싶어. 높은 사다리까지 타고 올라가 직접 사과를 따며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 둘, 셋. 64세 만에 처음입니다. 그동안 와인은 포도로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곳에선 사과로 만든다? 사과로 만든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이곳.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인지. 그럼 이 사람이 혹시 부자농부? 이제 1차, 2차, 3차 다 합쳐서 이제 연 매출이 한 9억 정도 되는 거죠. 사과 농사 2차 산업으로 연 매출이 무려 9억 원. 사과의 생산과 가공 그리고 체험 농장까지. 사과와 진하고 달콤한 사랑에 빠진 이 남자를 소개합니다. 저는 충남 예산에서 사과 와인 만들고 있는 정재민입니다. 사과로 연 매출 9억 원의 주인공 정재민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과 산지로 유명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 사과는 충청도 전체 사과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한다는데 이곳에선 제철을 맞은 사과가 수확을 기다리는 중이다. 최근엔 어느 농장이든 기계화가 많이 되었지만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수확을 해줘야 하는 게 바로 이 사과. 수확을 해서 통에 담아둔 사과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정재민 씨. 그런데 이 사과도 다 같은 사과가 아니란 사실을 아시는지
품종별로 수확 시기도 다 다르고 종류도 참 다양하다. 이 사과는 무슨 사과예요? 감홍이라는 사과인데요. 이제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한 품종이에요. 사과 중에 제일 맛있는 사과예요. 신맛도 좀 적당하고 당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향이 좋아요. 그래서 후지보다도 더 맛있는 사과인데 이제 10월 달에 나오니까 오래 저장은 못하고 10월 달 그때 와서 따고 먹으면 정말 환상적인 맛이죠. 차에 새콤달콤 감홍 사과를 싣고 출발! 수확을 마친 사과가 향한 곳은 바로 한 건물 앞. 일단 싣고 온 사과를 내려보는데 대체 여기서 뭘 하려는 건지? 여긴 바로 사과를 분류하는 곳이다. 여기 보시면 사과가 큰 거에서부터 크기별로 분류를 해져 있잖아요. 전에는 다 사람이 눈으로 봐서 짐작으로 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계량해서 분류를 하죠. 사과를 따오면 분류하고 최종 포장하는 지위는 어머니가 하시죠. 이제 바쁘면 저희도 와서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 어디로 가세요? 예, 지금 이제 사무실로 가봐야죠. 복귀해야죠.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한다는 사무실. 길 옆에 즐비한 사과나무를 끼고 달려보니 어느새 농장 인근의 사무실 건물에 도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새빨간 사과 조형물에 벽 쪽에 가득한 여러 제품들까지. 이곳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병에 담긴 건 또 뭔지 풀리지 않는 궁금증. 농사지은 사과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판매하는 판매장이에요. 사과로 와인을 만든다? 이제 밑에가 와인 숙성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한번 숙성실로 한번 가보시죠. 햇빛이 닿지 않는 지하에 마련됐다는 와인 숙성실. 정체를 알 수 없는 큰 기계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와인은 발효주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들어도 온도랄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으면 술이 나빠져요. 그래서 공기 안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서늘하게 온도는 15도 정도로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동이 없도록 그렇게 지하에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와이너리의 전체 규모는 약 160여 평. 와이너리를 꽉 채운 술통들. 이 큰 통 안에 담긴 술의 양만 해도 실로 어마어마하다. 전체로 따지면 한 30톤 정도의 술이 지금 보관돼 있죠. 술의 양만 무려 30톤. 그럼 그 가격은 얼마일까?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어치의 술이 보관돼 있다고 보면 되죠. 이 지하에 묻혀 있네요. 네. 근데 팔아야 돈이 되는 거죠. 정재민 씨가 이 사과 와이너리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기간만 약 15년. 본격적으로 사과 와인을 만든 지는 8년째라고 하는데 그가 사과 와인을 만들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지난 1989년 캐나다로 이민을 갔던 정재민 씨 부부. 우연히 한 와인 농가를 방문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장이 카페인 거고 와이너리인 거고 잼 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 저렇게 결합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른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꿈이 점점 커져간 거죠. 캐나다로 이민을 간 지 10년이 지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정재민 씨. 그는 2000년대 초부터 와인 만들기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고 전국을 다니며 제철 과일로 와인을 만들었다. 마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만드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소문 듣고 찾아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꿈이 좀 구체화된 거죠. 그러면 내 이름 가진 술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가 벤치마킹한 것은 캐나다의 아이스 와인. 아이스 와인의 달고 상큼한 맛을 본다. 사과 와인에 접목을 한 것이다.
그 결과 정재민 씨의 사과 와인은 국내외로 그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세간의 화제를 몰고 온 정재민 씨의 사과 와인. 지난 2014년엔 권위 있는 요리 분야 전문가들이 그 품질을 검증하는 몽드 셀렉션 동메달을 수상. 그 밖에도 국내외 유명 주류 대회를 휩쓸었다. 와인만으로 한 약 3억 정도 매출이 오르는 것 같아요. 사과 와인 연 매출만 따져도 약 3억 원. 지금 이제 손님들이 도착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손님이요? 네, 오늘 90명 예약된 손님들이 계시거든요. 사과 분홍 비법 첫 번째,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을 만들어라. 사과 농원을 찾아온 수십 명의 방문객들. 매년 이곳에선 수확철마다 사과 따기 체험이 진행된다. 많은 이들에게 인기 만점 체험이다. 정재민 씨는 이 사과 농장 체험 투어도 맡고 있다. 지금 요 사과밭 면적은 한 6,000평이 좀 못 돼요. 6,500평 정도 돼요. 상하 10원 집 면적만 5,000그루 정도의 사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따서 나오세요. 그럼 봉지에다 바꿔드릴게요.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이곳. 보기만 해도 예쁜 사과밭에서 인증 사진은 필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거 다 따고 싶어. 됐어. 마음에 드는 사과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따서 가져갈 수 있는 이곳. 자연 그대로의 사과 농장 체험이다. 이거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예쁘다. 꽉 찬 사과만큼 즐거움이 한가득. 재밌어요. 옛날에 미스 때 복숭아 따고 배 따고 했는데 오늘 사과 따본 건 처음이에요. 생각보다 너무 좋네요. 사과도 맛있을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사과를 수확한 다음엔 바로 와이너리 투어가 이어진다. 자, 물통 조심하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제조 과정과 와이너리 시설을 둘러보는 것은 물론 맛있는 사과 와인 시음까지 연결되는 환상의 코스. 이곳에선 각자 취향껏 다양한 사과 와인을 맛볼 수 있다. 자신의 와인 취향도 알아보고 와인에 대한 기본 상식도 배워보는 일석이조의 농장 체험이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선물 받았어. 그러면 가장 안 좋은 방법은 뭐냐면 햇빛 잘 드는 진열장에 세워놓는 거. 와인은 서늘하고 햇빛 안 들고 진동이 없는 곳에 두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눕혀서 보관하는 게 좋아. 유럽 사람들은 큰 항아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나무로 통을 만들어서 물통으로도 쓰고 식초 만들 때도 쓰고 술 만들 때도 쓴 거예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 사과 와인. 이 사과 와인을 증류해 브랜디까지 만들고 있다는데 50도에 달하는 강한 알코올 도수가 특징이다. 맥주를 증류하면 위스키가 나오고요. 와인을 증류하면 브랜디가 나와요. 코냑 같은 거는 와인을 증류한 브랜디인 거예요. 원래 양주를 위스키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와, 똑바다. 한번 해보시죠. 막걸리나 맥주나 와인은 취할 근데 뒷맛 기가 막히게 좋네. 방과? 한 모금씩 깊이 음미하며 마시게 되는 사과 와인과 브랜디. 과연 이곳을 찾는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될까? 10월, 11월 해서 축제까지 하면은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방문을 하시죠. 연간 한 3만 5천 명 정도. 연간 방문객 수가 약 3만 5천여 명. 그분들이 이제 사과를 사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과를 따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와인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 3차 다 합쳐서 이제 연 매출이 한 9억 정도 되는 거죠. 사과 농사 6차 산업 완성으로 연 매출이 9억 원. 와이너리 시음은 곧바로 매출로 이어진다는 사실.
사과 와인 맛에 반한 손님들이 너나 없이 두 손 한가득 술을 사간다는데 사과며 술이며 모든 것이 농장의 대표 상품이 되고 있다. 오늘 인생에 너무 좋은 추억이 되었습니다. 가족들하고 또 와보고 싶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쇼핑까지 마친 체험객들이 떠나고 늦은 점심을 준비하는 정재민 씨 부부. 그래도 지금은 한상에서 마주하고 식사를 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이제 지금은 시즌 초기라서 이렇게 여유 있게 밥 챙겨 먹는데요.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아까 내가 예약받은 건. 수확철엔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으니 만날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는 부부.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동고동락하는 부부의 대화는 주로 어떤 내용일까? 오후에 남은 예약 점검하고 내일 할 일도 좀 미리 할 것들 보고 그리고 뭐 둘이 할 얘기는 애들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학생이라 객지 생활하고 있으니까 뭐 전화는 왔더냐 뭐 아프지는 않다더냐 뭐 언제 또 내려온다더냐 뭐 그리고 이제 오후에 또 밥 먹고 나면 또 일 시작해야죠. 바쁘고 힘든 농장을 운영하면서 부부는 서로에게 든든한 조력자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일이 시작됐다. 저녁 시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 변동되는 상황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약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이제 단체들, 뭐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뭐 회사들도 팀별로 와서 사과도 따고 파이도 만들고 식사도 하고. 어디 하나 빈대없는 빡빡한 일정. 하지만 지금의 성공이 쉽지만은 않았다. 초기 한 3년 동안 시행착오를 무지하게 겪었죠. 사과 와인을 담궈놨는데 한 1년 동안 숙성시켰더니 좀 꾸리꾸리한 냄새가 난달지. 와인 맑아야 되는데 막걸리처럼 탁해가지고 앙금이 안 가라앉는 거예요. 맑게 되질 않아. 술이나 그다음에 농업이나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것들을 느껴요. 시간이 필요하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오늘 담궈서 내일 먹을 수 없듯이 15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 시작을 했건만 처음 건물을 세우는 것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건물만 덩그라니 해놓고 내부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 할 돈도 떨어져 버린 거죠. 파라솔 의자들 갖다 놓고 행사하고 이제 그랬어요. 실내에서도. 하지만 이젠 예산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부상했다는데 특히 외국인들에게 입소문이나 연간 외국인 방문객만 7,000여 명에 달한다고. 그날 오후 잠시 조용한가 했더니 정재민 씨가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 어디 가세요? 사과 따러 가죠. 사과도 다 따세요? 아니요, 사과는 제가 따는 게 아니라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따시는데 거기 이제 가보는 거예요. 사과를 따는 사람이 따로 있다? 아버님이 40년 동안 사과 농사 지으셨어요. 뭐 최고의 전문가시죠. 이게 저는 사과에 대해서 조금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버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사과 부농 비법 두 번째, 역할 분담으로 이루어진 가족 경영. 최고의 사과 전문가, 그다음에 와인 만드는 전문가. 이렇게 이제 역할 분담이 우리는 된 거죠. 우리 농업이 6차 산업화 돼야 되는데 그냥 농사 40년 짓던 분한테 가공도 하고 체험 관광도 해라 이게 아니라 세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딸 내외가 체험 손님들을 맞이하고 나면 그 후에 사과밭을 소독하는 건 필수. 이 일은 생산 담당 40년차 사과농부 서정학 씨의 일이다. 체험을 하면 그 꼭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꼭지를 이제 사람들이 그냥 잡아 다니니까 올려 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꼭지 부분에서 이제 불안병이라는 병이 들어와요. 불안병 예방 내지 치료제. 치료제를 뿌려서 남아있는 꼭지가 썩는 것을 예방하는 것.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사과 전문가의 확인과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꽤 넓은 사과밭. 전체 12,000평 부지에 사과밭 7,000여 평과 체험장, 와이너리가 나눠져 있는데 이 안에서 각자 맡은 일도 다르다. 1차 산업은 내가 하는 거죠. 사과 생산은.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사위나 딸들이 하는 거지. 사과 생산이 장인 서정학 씨의 몫이라면 사과 수확과 판매는 바로 장모님 담당. 같은 사과라도 품종별로 수확 시기가 조금씩 달라 제때 시기 맞춰 수확을 해줘야 한다는데 좋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선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과에 붙은 이파리 따주고요. 이거 돌려주고 햇빛이 이쪽에서 뜨면 이쪽이만 빨개져요. 이렇게 돌려놓으면 다시 이쪽에도 빨개져요. 생산과 수확, 와인 제조와 체험까지 서로 철저한 역할 분담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정재민 씨네 농장. 도매로만 사과를 넘기던 예전에 비해 각자 잘하는 일로 역할을 나눠 사업을 확장하니 수익도 몇 배가 뛰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수확한 사과 운반. 이건 처제의 몫이다. 정말 분업 한번 철저하다. 같은 시간 와이너리가 있는 건물에선 다른 일이 한창이라고 하는데 사뭇 진지한 분위기의 수업 시간. 강사는 정재민 씨의 아내 은경 씨다. 동글동글해서 바닥에 놓고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서 한번 꾹 눌러줘서 지금 이건 뭘 하는 걸까? 여기서는 사과 파이 만들기나 사과 잼 만들기 같은 거를 하고요. 가끔씩은 이제 강의도 해요. 6차 산업에 관련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네. 드디어 손님들이 직접 만들 차례. 사과밭에서 직접 딴 사과를 이용해 즉석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 요리는 달콤한 사과 파이. 이 시간은 가족 체험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만든 사과 파이는 과연 어떤 맛일까? 오븐에 구워내면 먹음직스러운 사과 파이 완성! 사과를 따서 파는 것으로 끝내기가 아까워 시작한 여러 체험들이 농장 전체를 변화시켰다. 오늘의 두 번째 사과 요리는 수제 사과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신기한 체험.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이 사과 농장 체험의 인기. 정말 맛있다. 두 말 하면 입 아프다는데. 작년에 왔었는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둘째가 좀 커서 왔어요. 파이 만들기도 재밌었고 사과 따기도 재밌었고 잼 만든 것도 재밌었어요. 사과 농장의 수익을 몇 배로 뛰게 해준 소중한 체험객들. 와이너리 건물 1층엔 이 체험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 카페가 마련돼 있다. 카페 운영도 아내 은경 씨의 몫. 이를 위해 은경 씨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했다고.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커피도 드시고 여기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가기 아쉬우셔서 그래서 커피도 드시고 차도 드시고 아이들은 초코도 마시고 네 그렇게. 서로의 분업과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농장 운영을 해나가는 정재민 씨의 가족들. 지금의 성공을 잇게 해준 또 하나의 중요한 비법이 있다는데 그건 또 뭘까? 저는 이제 그때 와이너리를 해봐야 되겠다 했을 때 건물 짓고 와인 생산부터 한 게 아니라 와인 생산의 문화적 바탕부터 먼저 시작을 한 거죠. 사과밭만 있었는데 이제 뭐 조그만 통들에 와인을 막걸리 담그듯이 이렇게 담근 거 가지고 가을에 수확 시기에 국내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 그다음 와인 만들기 동호회 사람들 불러서 음악회도 하고 각자 만들어 온 와인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축제를 시작을 한 거죠. 사과 와인을 홍보하기 위해 시작한 사과 와인 축제. 지난 2004년부터 시작돼 15년째 이어져 오는 이 행사는 매년 고정적으로 참가하는 이들만 1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희 와인 만들 거예요. 외국의 와이너리처럼 예, 관광과 체험 결합해서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소개도 하고 또 같이 일본이나 유럽을 가보기도 하고 그런 준비들을 계속 했었죠. 저희 8년밖에 안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뭐 10몇 년 된 줄 알아요. 18년 된 줄 알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와인 만드는 준비 작업들을 2004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의 도전은 현재 진행 중. 그런데 사과 농장에 웬 포도가 이렇게 많은지? 아니, 다 뭐 하시려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아는 교수님이 실험적으로 양조용 포도를 재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테스트 양조를 해봐달라 그래서 이제 가져오셔서 오늘 바쁜데 이제 이것도 담그고 있는 거예요. 사과 분홍 비법 3번째, 끊임없는 도전과 기다림이 답이다. 과일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제조 방법이 거의 흡사한 와인. 과일을 으깨서 효모를 넣어주고 일정 기간 발효를 거쳐 완성된다. 양조용 포도 같은 경우는 설탕을 전혀 넣을 필요가 없이 당도가 뭐 22나 24브릭스 이렇게 되는 포도들이고요. 탄닌이나 신맛 같은 게 적당하게 있어서 술을 만들었을 때 숙성하면 깊은 맛이 나는 거죠. 이제 일반적으로 집에서 포도에다 설탕 넣으시고 소주 붓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발효가 안 일어나니까 와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오후부터 시작된 포도 와인 만들기는 해가 지고도 밤늦도록 계속되고 사과 와인 하나만으로도 신경 쓰기 바쁜데 굳이 그가 이렇게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지금 우리 농업은 주로 먹는 용이잖아요. 그러다가 식용으로 생산해서 많이 생산되면 과잉 생산되면 그걸로 이제 가공하고 이제 남는 걸로 하고 또는 못 파는 걸로 하고 이게 가공의 뭐 인식인데 앞으로는 먹는 용하고 가공용하고 농사를 따로 해야죠. 부모님이 하시는 사과 농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사과 와인일 뿐 정재민 씨는 앞으로 와인에 적합한 다양한 과실에 도전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만든 포도 와인은 앞으로 1년간의 숙성을 거쳐 세상에 나올 예정. 지난 15년간 늘 그랬듯이 그의 와인 만들기는 끊임없는 도전과 기다림의 연속이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과감한 시도. 정재민 씨의 사과 와인은 국내 최고의 사과 농장형 와이너리를 만들겠다는 그의 큰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다. 외국의 와이너리들이 100년, 200년 해왔던 것처럼 저도 대를 이어서 100년 후에도 사람들한테 인식될 수 있는 사과밭 또는 와이너리 이걸로 좀 만들고 싶어요. 그다음에 사과의 품종 개발이랄지 테스트하는 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미래 준비를 하고 있죠.